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5강 복합운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은 제6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6장 복합운송은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복합운송의 역사, 제3절 국제복합운송의 주요 경로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특징에서는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의 특징, 복합운송의 경제적 이점의 순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복합운송의 개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관운송의 일부로 복합운송을 이해하는 견해와 일관운송과는 다른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일관운송을 일부로 보는 것이 보통 통설인데, 복합운송을 일관운송, 통운송 또는 연락운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관운송을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일관운송은 through transport라고 하는데, 하나의 운송계약에 여러 명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경우로서 처음부터 운송인 및 운송수단의 복수가 예정된 것을 일관운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송 방식은 운송수단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해상 일관운송, 철도 일관운송, 도로 일관운송, 항공 일관운송,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상 일관운송은 선박에서 선박으로 연결해서 운송하는 경우이고요. 철도 일관운송은 기차로 싣고 가서 또 다른 기차로 옮기시는 이런 경우이고, 도로 일관운송은 자동차끼리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또 항공기의 경우에도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이렇게 환적을 하는 경우이고요. 여기서 복합운송은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 즉 자동차로 싣고 가서 선박으로 환적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로 싣고 가서 항공기로 환적한다든지, 배로 싣고 가서 이것을 다시 항공기로 환적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서로 연결되어서 운송하는 경우, 이를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단순 일관운송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동일한 운송수단끼리 연결했는 경우인데요. 해상 일관운송, 철도 일관운송, 도로 일관운송, 항공 일관운송,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다시 복합운송은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한 일관운송인데요. 복합운송이 두 나라 이상에 걸쳐서, 즉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를 특히 국제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이를 컨테이너 운송과 구별하면요.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인데, 운송을 위한 용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할 때만 복합운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잡다한 물건을 용기 안에 통합할 수 있으면 복합운송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복합운송이 거의 대부분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서 화물을 적부한 상태에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트랜스포트, 컨테이너 운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컨테이너는 상품 생산자의 문 앞에서 소비자의 문 앞까지의 복합 일관 운송에 이용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것을 컨테이너 복합 운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의 활용과 사실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운송협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하는 문제인데요. 최초로 나타난 국제운송협약은 1929년 바르샤바 협약,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항공운송에 있어서 어떤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인데요. 이 제4장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제31조에서 일부가 항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일부가 다른 운송 방식,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송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항공운송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운송을 하고 여기에 다른 운송수단, 트러킹이든 철도든 선박에 의해서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이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운송의 그 3요소는 우선 복합 운송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단순하게 운송 수단 간의 연결이 아니고 하나의 그 시스템적으로 운송 수단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을 일관 운임률이라고 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나의 운임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나의 운송증권인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단일 책임, 한 명의 복합운송 계약을 인수한 운송인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이런 단일 책임 제도가 확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때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운송수단 간에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각 수단별로 별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을 복합운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복합운송을 다시 구분을 해보면요. 트럭에서 선박 트럭, 철도 트럭, 또는 트럭, 선박 트럭, 항공기 트럭, 트럭, 선박 트럭, 트럭, 항공기 트럭, 철도, 선박, 철도 트럭, 트럭, 선박, 항공기 트럭,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송수단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송수단의 결합 방식은 변형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시랜드 결합입니다. 이것을 해륙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요. 시랜드 결합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시에어랜드 결합 방식, 즉 해공 결합 방식은 해상 및 육상 컨테이너와 항공용 컨테이너 간의 규격이 맞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로에 가다 보면은 길에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들 간혹 보는데요. 이 컨테이너 중에서 아주 반토막이라고 할까요?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컨테이너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런 컨테이너가 항공용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복합 운송을 하는 경우는 동일한 규격의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서로 운송수단 간의 호환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규격이 전혀 맞지 않는 컨테이너 간에는 호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운송에서 시에어 방식은 그리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과 일관운송을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견해인데요. 일관운송은 다른 종류의 운송 방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운송의 실행도 각 구간별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인 책임도 복합운송의 경우와 달라서 한 운송인에게 집중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견해인데요. 자, 이것은 운송수단 간에 결합이 되거나 안 되건 간에 일관운송은 하나의 운송수단에 의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앞에서 일관운송의 일부로 보는 견해에서는 운송수단 간에 연결되더라도 이게 하나의 운임률이 결정이 되고 한 사람이 전체 구간을 책임을 지고 복합운송 증권이 발행될 때 이것을 복합운송이라고 본다고 했다면은 지금 복합운송과 일관운송을 별개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와 같이 운송수단 간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각 구간별로 별개의 운임을 책정하거나 운송인이 각각 독립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전부 일관운송으로 본다. 이런 이제 견해이죠. 그러면 일관운송과 복합운송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관된 직접 서비스입니다.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재래식의 구간별 운송을 할 때에는 여러 차례의 환적을 해야 하므로 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복합 일관 운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가 적고 이러한 유리한 지위로 말미암아서 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 과정 단일 책임입니다. 재래식 운송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각 운송 구간별로 분할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여러 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운송 방식에 의한 운송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책임 발생 구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 일관 운송에 의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화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송 구간별 책임을 묻기에도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운송 증권인데요. 재래 구간별 운송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여러 운송 증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운송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비용 산정이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재래식 운송 방식에 의할 때에는 각 구간별로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반면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한 번의 총 비용, 토탈 코스트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계산이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운송의 경제적 이점. 뭐 때문에 복합 운송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복합 운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컨테이너 화물의 일관 운송을 통해서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에 여러 운송 수단을 연결해서 운송해 주기 때문에 경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물류의 신속성이 있다. 인도 지연이 회피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봉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환적하는 과정이나 국가 간 국경을 통과할 때에도 컨테이너 통관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별도로 개봉을 해서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된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혼재 섞어서 넣어 놓더라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훼손, 멸실 훼손의 위험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의 신속성이 있다. 그 다음 물류의 안정성인데요. 단일화된 책임 주체와 일관 운송으로 인해서 화물의 손상이나 오손의 그 오염되는 이러한 손해가 감소되는 등 물류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개의 운송 수단을 서로 연결해서 환적을 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비용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대량 화물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섞어서 이렇게 싣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고요. 또 포장도 그 컨테이너 안에다 보통 집어넣기 때문에 포장의 단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실은 화물 전체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적하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이트 포워더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화물을 모아서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이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보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및 하인 등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운송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신속해짐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화물 혼재로 인한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전체적인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 서류의 간소화입니다. 그 컨테이너 단위로 또는 컨테이너 여러 개 단위로 운송 서류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서류 작성과 그 다음에 화물에다가 표시하는 하인이 감소함으로써 운송 서류의 작성이나 취급 비용도 상당히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노동력 절감 효과가 발생되는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다 화물을 실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대개 장비를 이용해서 하역 설비를 자동화함으로써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확대를 촉진하는데요. 화물 인도 시 상품 가격의 견적이 용이하고 또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하며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또 화물 적부 작업 지역 및 환적 지점을 분산할 수가 있고 무역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합운송의 역사는 복합운송 시스템의 도입과 발전 또 한국 즉 우리나라에서의 복합운송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운송 시스템의 도입과 발전은 컨테이너 리제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리제이션이라는 것은 보통 컨테이너화라는 이제 그 번역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컨테이너 리제이션에 의해서 화물 운송의 단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는데요. 화물의 단위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복합 운송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컨테이너 리제이션의 역사는 곧 복합 운송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컨테이너가 처음 사용된 것은 1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운송에 컨테이너라는 용기가 사용된 것은 육상 운송에서 출발했고요. 이 철도 운송이 시작된 후 영국에서 1830년에 겐츄리 크레인을 사용하여 우편물이 담긴 상자를 화차에 적재한 우편 열차가 운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 사용의 운송에서 사용된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철도 운송에서 그 우편물 열차에서 이걸 사용했다는 것은 영국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은요 우편 열차에 큰 일이 나무로 된 큰 컨테이너라고 할까요? 우편물 실은 상자를 소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마차에다 올리는 이런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 올리는 크레인이 겐츄리 크레인이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컨테이너 사용의 육상 운송에서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에서 1960년대 이미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복합운송 기술이 유럽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복합운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이 해상운송의 컨테이너가 활용되면서부터인데요. 1930년대 북아메리카 연안무역에서 선박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유럽 지역으로 군수품을 운송하는데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50년 시트레인사가 철도와 도로 운송을 연결하는 복합운송의 특수한 하역 시설을 사용을 했는데요. 1956년 이 시트레인사의 오너인 말콤 맥린이 뉴욕과 휴스턴 사이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을 운항하기 시작합니다. 말콤 맥린은 원래 이제 철도 회사의 경영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철도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말콤 맥린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의적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하면서 오늘날 해상운송과 복합운송까지도 발전시킨 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맥린이 뉴욕과 휴스턴 사이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을 운항한 것이 상업적 컨테이너 해상운송의 효시라고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시랜드로 변경하고 1966년에 뉴욕과 유럽 간의 국제항로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여 국제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의 효시도 말콤 맥린이고 복합 운송의 효시도 말콤 맥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의 전기선에서는 하역의 기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역비 상승과 정박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컨테이너 운송 방식에서는 하역 장비를 겐츄리 크레인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고 하역비 절감과 정박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됩니다. 또 복합운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결국
컨테이너 운송 방식의 도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는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연결하는 운송 방식이 존재하기는 했는데 환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여 복합 운송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운송 수단으로의 단순한 연결에 의한 연장 운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컨테이너라는 용기가 등장함으로써 선박과 육상 간의 이동이 간단 신속하게 됩니다. 또 개별 운송수단의 특성이 약화된 전체 운송 구간에서 운송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복합 운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의 복합 운송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합 운송 시스템 도입도 역시 컨테이너 운송의 개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급속도로 그 수출입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됐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운송 시스템 자체도 발전이 굉장히 아주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건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운송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사에 있어서 최초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이러한 운송이 컨테이너의 사용이 우리나라에서 복합 운송의 시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USL 즉 United States 라인이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선 운송 회사의 이름이 보통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SL이 미군의 화물을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한국에 양육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또는 복합 운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출 중심 경제 정책에 힘입어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1970년 3월 시랜더의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복합 운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컨테이너 운송 장비를 보유한 한국의 육상 운송 업체는 주한진, 국보운수, 천일전기화물, 양양운수 등 5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또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를 위해서 1970년 주한진에 의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제성동에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가 확보되었는데요. 지금은 부산의 해운대 센텀시티라고 해서 아주 첨단 도시가 들어서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로서 최초로 조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극동 선박 등도 컨테이너 운송에 이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합 운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 앞에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거나 복합 운송을 했다는 것은 상업용 컨테이너 운송이 아닌 미군이 우리나라의 군수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는 것이고요. 이 상업적으로 복합 운송이 시작된 것은 1972년 부산 진역과 용산역 간에 컨테이너 철도 운송이 시작된 것이 컨테이너 운송의 시작이고요. 또 1971년에는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극동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가 개설되었지만 그 이용은 부진했다고 합니다. 이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구소련과는 국교가 서로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여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요. 대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항만이나 해운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피더선이 움직이는 국가였으니까 주로 이제 일본으로 화물을 보내면 일본에서 브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했는데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YSL 야마시타 니혼 스팀십 컴퍼니 등에 의해서 복합 운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해상 운송 주선인은 일본계 선사 등의 대리점으로 복합 운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큰 선박 회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계 선박 회사에서 대리점을 한국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 대리점에 의해서 복합 운송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구소련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개선되면서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를 이용하는 빈도수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주 지역, 즉 미국으로 향하는 복합 운송인데요. 1972년에 극동아시아와 유럽, 캐나다를 연결하는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가 개설이 되었고요. 극동아시아와 미국의 대서양 연안, 걸프 연안을 연결하는 미니 랜드 브리지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일본의 그 도쿄항이나 요코하마항 또는 그 오사카항 같은 항구들이 고베항이라든지 이런 일본의 주요 항만들이 극동 동아시아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중국도 경제가 아주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동량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이 주변 국가에서의 화물이 대부분 일본으로 피도선을 통해서 가면은 일본을 기종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동아시아라고 하고요. 지금의 극동아시아 중심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부산항 또 중국의 상하이항 이러한 항들이 극동아시아의 중심항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 피더선을 이용해서 부산항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화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IPI 서비스, 인터포인트 인터모달 서비스의 개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내륙 지역 안에 그 운송의 어떤 기점이 생긴 건데요. 이러한 그 IPI 서비스의 개설로 미국으로 인한 미국 지역의 복합 운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컨테이너선의 취향은 대한해운공사가 1975년 10월 컨테이너 전용선인 코리아 리더호를 도입함으로써 컨테이너 전용선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대한해운공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70년대, 1970년대만 해도 경제개발을 막 시작해서 60년도에 그 62년입니까? 5.16 혁명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수출입을 할 그 물동량을 운송할 국내 선사가 없었고 또 민간 경제의 규모가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그 대한해운공사라는 해운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최대 선사였던 한진해운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또 지금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공사는 이 항공공사라는 국영기업으로 출발했다가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그 민영화가 되는데요. 초기에는 어쨌든 국가 주도적으로 이런 그 해운과 항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공사가 코리안 리더호를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76년 9월 아메리카 항로에 취항시킨 이후 여러 국적선사가 아메리카, 유럽 항로 등에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또 해공, 그 바다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해공 복합 운송 서비스는 항공 운송이 발달함에 따라서 해공 서비스가 1977년 에어 캐나다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것이 해공 복합 운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합 운송의 그 개념과 또 우리나라에서의 복합 운송의 역사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복합 운송의 발달과 컨테이너 사용의 상관관계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또 우리나라에서 복합 운송이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복합운송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점도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